일본도 극소수의 동경권 근처 빼고는 30년 내리 아직 안 오르는 부동산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에요. 저러다 한국이란 나라 없어지는데 통일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있고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재직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 공부하는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다는 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은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에 100건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부동산이 급냉 중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 사이에 또 바뀐 거죠. 이런 상황이 얼마나 거래가 부족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고요. 사실 그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거래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수관계인의 거래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증여, 상속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급냉했었을 때 나름대로 싸게 부동산을 내놓으면 그리고 나서 특수관계인에 있는 사실 뭐 자녀분들일 가능성이 99%죠. 그런 자녀분들에게 싸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슬쩍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시세가 한참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저가 매물이 나오면 정부 당국에서 딱 포착을 합니다. 아, 이거 불법 증여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동산이 급냉했었을 때는 다소 호가에 비해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서 그게 판매가 돼도 숨길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증여의 거래도 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건수는 더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건 부동산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 전 재산인데 거의, 그런데 그게 30% 정도씩 시장 가치가 떨어져가는 분위기다. 그거 파실 거예요? 못 팝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부동산 시세가 안 좋아지는 타이밍은 전형적으로 거래가 급격히 줍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준다는 것은 하락의 대폭적인 신호를 읽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존버, 버틸 수 있는 분들은 버티기 모드로 장기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부동산 시세가 오를 때도 거래가 줍니다. 왜냐하면 더 기다리면 더 많이 오르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올라도 거래가 줄고 떨어져도 거래가 줄면 부동산은 영원히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를 때 거래가 주는 것은 떨어질 때 거래가 주는 것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그동안 대세 상승을 그동안 이루었던 이유가 올라갔었을 때 줄어드는 폭과 떨어졌을 때 줄어드는 폭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동산이 단기간에 급증했었을 때 또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리한 차입까지 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쉽게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그 차입해서 그동안 낸 이자 비용에다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다 합쳤을 때 자신이 이 베팅한 것에 적어도 어느 정도 수익은 거둬야지만 자기가 발을 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버티기 모드가 들어간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은 대표적인 생산 요소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동산도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래가 묶였다는 건 이사 가야 될 사람도 못 가고 공장 지어야 될 사람도 못 짓고 증축할 사람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비효율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실 금리 인상을 따졌을 때는 거래량이 꼭 주는 걸로 귀결되지는 않고요. 거래량이 줄 수도 있지만 빨리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게 감내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빨리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던지는 비율보다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런 거는 내가 여러 주식 투자했었을 때 한 종목 예를 들어서 20-30% 주가 빠졌다라고 해서 나 그냥 팔아버렸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부동산 요즘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제는 요즘 지구 날씨 어때요? 라는 질문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날씨가 지역마다 다르듯이 부동산도 이제 지역마다 좀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동산이 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 소멸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여러 전출자들이 늘어나서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또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 실수요자는 급격히 줄어들어서 매매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 호가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인데요.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는 수도권은 그때그때 달라요. 서울 나머지 지역도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에 따라서 어떤 데는 또 오르고 어떤 데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과 같이 금리가 단기간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서울 여타 지역과 수도권은 이제 당분간 부동산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의 노른자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라든가 강남이라든가 용산 지역들, 이런 지역은 저는 솔직히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락도 아니고 그렇다고 큰 상승이 일어날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그냥 그거는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부동산과 결부지어서 설명하는 여러 경제적인 변수들 있잖아요. 그거와 관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포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서초에 있는 좀 대단지 아파트를 하나 구매하려면 40억, 5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40억, 50억은 지금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한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는 대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아파트 매매라는 건 말 그대로 누가 현금 들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 금리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선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15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4, 5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내 돈 현금을 그냥 갑자기 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자산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매해 내가 올해도 조그마한 사업해서 아니면 개인 소득으로 이런저런 거 해서 뭐 8억, 10억 이런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면 매년 8억이나 10억 가까운 매출을 꾸준히 올리는 분이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3, 40억의 돈이 세이브가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그동안 돈을 담는 일종의 그릇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릇 같은 역할을 했던 이 부동산이 현재의 정책 기조 상황에서 여러 채를 예전처럼 소유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서초나 강남의 가장 노른자위 왕건이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는 다른 부동산 시장하고 좀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용성도 좀 차이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신규 개발 이슈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오세훈 시장이 용산을 거점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최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마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의도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이런 데 진입하기에는 차마 돈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또 자금 여력은 어느 정도 되다 보니 대출을 좀 껴서 그래도 마포 정도의 집을 사주자, 이런 정도의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또 용산하고 좀 분위기가 달리 요즘 좀 급격히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을 한꺼번에 분류했던 것도 옛날에 부동산이 대세 상승했을 때의 얘기고, 지금은 여기에서도 또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포, 그 다음에 잠실의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중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치, 서초, 청담, 압구 이런 데까지 가기는 좀 아직까지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일부 대출을 끼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모아서 이제 장만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 부동산을 던진 분도 계시고요. 또 그것도 실제 어떤 호가가 얼마 떨어졌다라고 해서 현장 공인중개사분들을 찾아가서 뵈면, 저는 실제 부동산은 꼭 몇 번 가보거든요. 그 동네 미팅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이 근처에 뭐 사무실 하나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슬쩍 물어보면서 아파트는 요즘 어때요? 하고 쓱 물어보거든요.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어디 뉴스 보고 뭐 얼마짜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하면 사실 그런 물건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워낙 소수의 어떤 케이스로 우리가 너무 일반화시킬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 떨어지는 기조로 온 거는 사실이죠. 결국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꼭 옳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목동 아파트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에서 한동안 떨어진 적도 있고 안 오른 적이 많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결국 교수님 부동산 오르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대부분 다 올라요. 그렇게 따지면 안 오르는 거 없습니다. 예. 물건 하다못해 이 책상 사도 이 가격 올라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는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샀었을 때, 20년 전에 샀었을 때 그때보다 올랐던 구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유달리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부동산이라는 건 주식처럼 쉽게 일단 매매를 못 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매일 쳐다보고 클릭 한두 번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진중하게 기다리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매매이다 보니, 그리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까지 내야 되다 보니 정말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거든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땐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을 고려했었을 때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매매 빈도수의 차이에 의해서 부동산이 좀 더 올랐을 때 팔았다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옛날과 달리 2030년대 지나고 나면 0% 경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성장을 안 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지금은 너무 고공행진을 벌리긴 하지만 성장을 하지 않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물가가 낮은 경우가 통상적이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물가까지 낮아지면 일본도 극소수의 동경권 근처 빼고는 부동산 가격이 대세 하락으로 바뀐 적도 많고, 30년 내리 아직 안 오르는 부동산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부동산 매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20년 뒤만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초고령 주민들의 성향은 새로운 거, 그리고 여기 발달된 거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날 그 동네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내가 여기서 잘 인생의 남은 여정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식이 많으시거든요. 어느 건설회사가 와서 어르신 잠시 한 3, 4년 어디 갔다 살다 오시면 목돈에다가 좋은 집으로 돌려드릴게요.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초고령사에 진입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났더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부동산 호재는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흐름 중에 하나는 역시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동경권으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장년층이 매년 12만 명씩 계속 몰려들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이렇게 집이 비어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지방의 광역시마저도 전출자가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도 지역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될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큰 흐름은 1인 가구의 증가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1인 가구 많잖아요. 아닙니다. 미국은 부모와 같이 사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처럼 뭐 전세 제도라든가 또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사실 미국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부모랑 같이 사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자식이, 즉 렌트에 대한 비용을 쉐어하는 거죠. 미국인들도 혼자 살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또는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자기가 그 관리비라든가 공과금 다 내고 산다? 이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도 왜 또 자꾸 서울로 몰려들게 되는 건가요? 도시에서 사는 게 개개인에게는 훨씬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들은 다 도시에 몰려서 살려고 하는 선호도가 높아지거든요. 예전과 달리 점차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경우 어떤 일들이 전개되기 시작했냐면 평생 직업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자리를 계속 구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계속 노출시켜야 되거든요. 저기 두메산골에 혼자 살고 있다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너도 낄래?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직업을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아고라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워낙 발빠르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촬영하시는 PD님도 처음에 이 분야에 참여했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본인이 쓰고 있는 장비라든가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장비를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는 도제식으로 배우기도 하고 어딘가 레슨을 받을 때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 그런 환경이 또 도시에서 더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시가 여러 가지 살기가 빡빡하고 주거 비용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는 게 그 비용을 커버하고도 오히려 상쇄하는 플러스가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인 인식이죠. 전 세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속도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을 만큼 가장 빠르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도 전 세계 1등의 저출산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외국 학자들이에요. 저러다 한국이란 나라 없어지는데?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지금 외국에서 걱정을 아주 심하게 우리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또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고 그런 압축 고도 성장의 후유증으로 서구 유럽 세력들이 100년 이상에 걸쳐서 생기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는 불과 20-30년 만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변화가 우리보다 더 빨리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 국민소득이 충분히 OECD 국가의 반열에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성마다 워낙 인구 구조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좀 전체 통계 수치는 우리보다 심각성이 좀 덜하지만 전반적인 인구 구조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은 중국이란 나라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달된 나라들은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경험들, 비슷한 경험들 중에서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짧은 순간 이런 것들이 전개된다는 거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맞닥뜨린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적어도 경착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민 제도인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 원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개방도가 높은데 우리는 늘 뭐 한민족 한백성 뭐 이런 마인드가 높다 보니까 약간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분들하고 섞여 살기가 서울 지역 이외에 또 경기도 이외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도 좀 쉽지 않은 게 있고요. 그나마 요즘 그래서 좀 추진해볼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 이 교포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몇백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좀 열어줄까. 외국 교포들에게 한국에 와서 이제 노년을 재밌게 보내셔라. 한국에 와서 다시 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면서 그런 분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또 유인하기 위해선 집을 준다든지 뭐 땅을 준다든지 뭘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럴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쉽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도 사실 연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강한 액션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북한도 이 저출산 뭐 이런 문제를 겪었다고. 네, 맞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이미 저출산 고령화를 꽤 많이 진행을 했죠. 사실 공산국가들이 더 먼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식과 달리 통일이 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북한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과를 냈던 거는 굉장히 고압적인 전략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우리나라가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둘 이상 두지 않는 가정에는 공산당 당원권을 박탈한다든가 정확히 말하면 공산당이 아니라 좀 노동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우리로 따지면 일종의 주민등록 말소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성과를 거둔 적은 있죠. 공산주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좀 특이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배급 문제와도 관련이 커요. 어차피 우리 집에 나온 배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거나 그러면 그걸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 자식과 부모와의 경쟁 관계도 있고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자손들이 많은 게 일종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동력을 더 많이 배양해서 내가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해서 내 부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양에 대한 부담은 있고 그 긍정적인 경제적 기여는 떨어지다 보니 공산주의 국가에서 좀 더 저출산이 먼저 진행됐었습니다.